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사실 사람들 직업의 귀천을 참 많이 따지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폄훼하는 일도 많고요. 저희 집도 저 어렸을 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여유가 있어졌지만 그래도 돈 좀 생겼다고 거들먹거리거나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어떤 직업이든 다 대단하다 생각하고 존중하고요. 저희 아버지는 간판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큰 업체는 아니고 동네에 있는 작은 업체고요. 저는 거기서 간판 광고 디자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 전공을 하고 크고 유명한 회사도 다녀봤는데요. 다니는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우울증까지 오는 바람에 그만두고 아빠 밑에서 일한 지 5년 되었습니다. 부녀사이다 보니 일할 때도 손발이 척척 맞고 그만큼 즐겁고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요. 아빠는 결혼은 안 할 거냐고 닥달을 좀 하셨는데 결혼 안 하고 엄마랑 아빠랑 평생 살 거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산책도 하고 쓰레기도 줍는 플로킹 동호회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참 좋은 사람 같았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나이도 동갑이다 보니 친구처럼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남친에게는 4살 터울 형이 한 분 계시고요. 결혼한 지는 꽤 돼서 아이가 9살이라고 했습니다. 남친의 형수님은 남친이나 저랑은 1살 차이였어요. 저도 형님들 분이 1살 차이다 보니 더 편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친네 부모님들과 가족분들도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버지는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간판 제작업체를 운영하신다고 하면서 저도 거기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다음에 아주버님 새로운 학원 열면 그때 간판은 저희 아버지가 해주시라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원래 학원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요. 잘 안 돼서 문을 닫았고 현재는 아는 분이 원장으로 있는 학원에서 월급을 받는 강사로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학원을 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형님도 원래는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쳤는데 아이 낳으면서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아주버님이 다시 학원을 차리면 그때는 같이 일할 생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학원에서 일을 하신 거다 보니 저도 웃으면서 말했죠. 와, 그러면 민성이 교육은 문제가 없겠네요. 엄마 아빠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굳이 따로 배우러 다닐 필요도 없겠어요. 제 말에 형님도 으쓱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민성이 제대로 공부시켜 주려고. 하지만 뭐 더 필요하다면 다른 데도 보낼 생각도 있어. 요즘은 워낙 학원도 세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말이 나와서 말인데 민성 아빠도 지금은 비록 남의 밑에서 일하지만 예전에 학원 운영할 때 잘 될 때는 대기가 엄청 길었어. 뭐 규모 큰 입시학원에 밀려서 나중에는 원생들 다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 민성 아빠 학원 자리가 좀 안 좋았거든. 좀 외지고 구석진데. 그나마 입소문으로 버텼는데 위치 좋은 곳에 떡하니 브랜드 학원이 들어오니까 원생들 다 뺏겼지 뭐. 형님은 그 얘기를 하며 아쉬워하더라고요. 학원이든 뭐든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서 지금 민성 아빠 일하는 학원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거든.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교육열도 높고 학원도 멀지 않아서 위치상 딱이야. 우리 민성 아빠도 그런 데서 학원 운영했으면 훨씬 잘 됐을 텐데 뭐든지 몫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저는 형님의 말을 들으면서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좋게 말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남친에게 들어보니 형님은 본인도 학원 강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육열도 엄청 높다고 했습니다. 민성이에게 절대 TV도 안 보여주고 무조건 책만 읽게끔 하고 공부 시간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9살이면 한창 뛰어놀아야 될 나이인데 요즘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인사까지 드린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는 엄마랑 신혼집에 들어갈 전자제품을 좀 보려고 약속을 잡았을 때였어요. 엄마는 오늘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니까 시간 맞춰 엄마가 있는 건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간 맞춰서 건물로 가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가 들릴 곳이 좀 있으니 1층 카페에서 잠깐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카페에 있을 때였어요. 어머, 동서! 누가 제 어깨를 톡 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쳐다보니 거기에 형님과 민성이가 있더라고요.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호칭은 동서 형님 하기로 했거든요. 어머, 형님! 세상에, 여기서다 보네. 저는 뜻밖의 만나게 된 형님이 반가워 인사를 했고 옆에 있는 민성이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안녕, 나 기억나지? 민성이는 멀뚱하게 형님을 보더라고요. 왜? 저번에 봤잖아. 이제 작은 엄마 되실 분이야.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 근데 형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말 안 했나? 민성 아빠 일한다는 학원이 이 건물이야. 3, 4층. 어머, 정말요? 저는 너무 놀랍고 반갑더라고요. 몰랐어요. 내가 위치는 말 안 했나 보네. 오늘 민성 아빠 수업 없어서 좀 일찍 마친다고 해서 저녁이나 먹으려고 왔지. 그렇구나. 동서는 웬일이야? 저는 엄마랑 전자제품 좀 보려고요. 엄마가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셔서. 그렇구나. 근데 안 계시네? 볼일 있으셔서 잠깐 가셨어요. 좀 있으면 오실 거예요. 그래? 오시면 나도 인사드려야겠네. 여기 앉으세요. 제가 음료 사올게요. 뭐 드시겠어요? 그래 줄래? 고마워. 나는 캐모마일티. 그리고 우리 민성이는 딸기 주스. 그렇게 저는 주문을 했고 앞에서 기다렸다가 음료가 나와서 받아들고 다시 테이블로 왔을 때였어요. 형님이 창밖을 가리키며 민성이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성아, 저기 보이지? 폐지 줍는 할머니. 응.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안 하고 농땡이 부리면 저런 일 하면서 저렇게 산다? 너 저렇게 살고 싶어? 추운데 손 고박하면서 폐지 정리나 하고? 아니.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누구한테도 지지 말고. 알았지? 그런데 저는 그 말에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말 자체도 어이가 없었어요. 자식한테 저런 식으로 가르치나 싶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란 건 형님이 가리키는 창밖의 그 폐지 줍는 할머니, 저희 엄마였습니다. 건물 앞 가로수에 보통 폐지와 재활용품들을 놔두는데 엄마는 거기에 있는 폐지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춥고 바람이 좀 부는 날씨여서 폐지들이 좀 날아갔었거든요. 엄마는 그걸 꼼꼼히 모아서 발로 밟고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분이 확 상해서 형님에게 말했죠. 저기요, 형님. 지금 저분 보고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세요. 제 말에 형님도 몹시 당황하시더라고요. 저분이 동서 어머님이시라고? 네. 형님은 좀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머, 그래? 저런 일 하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저런 일이라뇨? 아니, 나이도 그렇게 안 많으신 것 같은데 폐지 줍고 저런 일 하시느냐 그거지. 동서 내 집 많이 어려워? 그렇진 않다고 들었는데. 폐지 정리하는 게 뭐 어때서요? 그것보다 형님은 그런 식으로 민성이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공부 안 하면 저런 일이나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제 말에 형님은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저기 동서, 내가 동서 어머님인 줄 모르고 그렇게 말한 건 미안한데 솔직히 틀린 말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내 자식한테 공부 자극 주려고 한 말인데 동서가 그렇게 가르치냐느니 하는 건 좀 주제넘는 것 같아. 형님 자식이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 맞는데요. 최소한 저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가르치진 않을 것 같아서요. 다 열심히 일하는 거고 조금 힘들고 굳은 일이라 할지언정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 말에 형님 노골적으로 표정을 굳히더라고요. 동서 나 가르쳐? 미안한데 동서가 뭔데 나를 가르쳐? 동서 어머니 가리키면서 저렇게 살고 싶냐고 한 건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을. 동서 이제 와서 보니 좀 건방지다. 내가 좀 실수는 했는데 동서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거? 그거 자격지심이야. 그래, 생각해보니까 자격지심 맞네. 그러니까 아빠는 뭐 간판? 그런 일 하신다 하면서도 엄마는 무슨 일 하는지 말도 안 했잖아. 정작 지네 엄마 부끄러워하는 건 자기면서. 저 엄마 부끄러워한 적 없는데요. 묻지 않으셔서 대답 안 한 거예요.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게 부끄럽다는 거야. 사자 직업이면 말 안 했겠어? 지도 지네 엄마 폐지 줍는 거 부끄러워서 말 안 해놓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정말 천박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아니고 학원이라도 그래도 애들 가르치는 직업이면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 순간 저희 엄마 들어오셨고 제가 있는 자리로 오셨어요. 많이 기다렸지? 엄마. 저희 엄마가 오자 형님도 여전히 기분 상한 얼굴로 대충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님이셔. 희준 씨 형수님. 어머, 그래. 안녕하세요. 엄마는 반가워서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근데 형님 엄마 손을 빤히 보더니 그냥 웃으면서 네 하고 마는 겁니다. 악수를 무시한 거였죠. 저도 기분 확 상하고 저희 엄마가 무안해하며 손을 거두더라고요. 엄마 일 다 끝났어? 얘기 다 끝났고 이제 가야지. 추운데 뭐 안 마셔도 되고? 엄만 괜찮은데? 그럼 가자. 그렇게 말하고 엄마와 저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엄마는 아까 악수도 거절당했지만 여전히 웃으며 형님에게 인사했어요. 결혼식 때 뵐게요. 네. 저는 형님의 태도에 너무 기분이 상했지만 엄마 앞이기도 하니 그냥 싸우지 말자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자리를 뜨려고 할 때였습니다. 아우 사장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엄마에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엄마도 방긋 웃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 말에 저희 형님 그 남자 얼굴을 보더니 놀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머, 원장님. 원장도 형님을 보더니 안녕하세요. 유 선생 와이프분 맞으시죠? 네. 저번에 뵀는데. 유 선생 곧 내려올 겁니다. 원장은 그렇게 말하더니 다시 활짝 웃으며 저희 엄마에게 말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오셨으면 저희 학원도 올라오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차 한 잔 대접할 텐데. 뭐 하러요? 2층에 식당 재계약 때문에 얘기하려고 잠깐 들른 거예요. 커피는 드셨어요? 제가 한 잔. 아이고 됐습니다. 이제 가려고 했어요. 참, 여기는 제 딸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닮아서 미인이시다. 아니에요. 곧 결혼하신다는 맞죠? 예. 아이고 미리 축하드려요. 그렇게 원장님이라는 그분과 엄마가 담소를 나누셨고 그 모습을 형님이 얼빠진 모습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두 분은 어떻게 하는 사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걸 왜 묻냐는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이 건물 사장님이세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그 말에 형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네? 이 건물 사장님이시라면 이 건물 주인분이시라고요? 원장님도 형님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예, 그러고 보니 다 아시는 사이신가 봐요. 형님은 입이 떡 벌어졌고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묻는 겁니다. 아까 폐지 주우셨잖아요, 밖에서. 바람에 날리니까 주워서 정리했죠. 아니, 이런 건물 갖고 계시면서 그런 일을 왜 하세요? 그 말에 저희 엄마도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아니, 폐지가 날리면 사람들도 불편하고 이 건물에서 나온 거니까 정리한 건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아까 폐지 정리했다고 내 악수도 안 받은 거예요? 엄마 말에 형님도 당황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악수 청하시는 걸 못 봤나 봐요. 근데 너무 뜻밖이네요. 형님은 막 웃더니 제 어깨를 툭 치는 겁니다. 웬일이야, 동서. 어머님이 이렇게 큰 건물을 갖고 계시다고? 그런 말 안 했잖아. 그걸 왜 얘기해야 돼요? 얘기할 수도 있지. 가족인데. 어머나, 세상이 좁다. 어떻게 이 건물이 동선의 어머니 건물이야? 어머머머, 동서 너무 좋겠다. 형님은 아까와는 완전 다른 말투로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좀 어이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건물 주인이라고 해서 형님한테 달라지는 것도 없을 텐데 어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나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비슷하게 느끼신 듯 했어요. 그렇게 원장님은 다음에 차 한잔 하자고 하고 가셨고 저희도 가려고 했어요. 형님은 막 웃으며 엄마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이런 건물을 다 갖고 계세요? 진짜 알부자시다. 제가 아까 조금 무례하게 굴었죠? 죄송해요. 저는 좀 오해를 해서. 무슨 오해요? 아니, 밖에서 폐지 주우시길래 그런 일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 말에 저희 엄마 표정 확 굳었습니다. 저기요, 연수 형님분. 예? 내가 폐지를 줍든 쓰레기를 줍든 뭔 상관이길래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져요? 아, 그게 아니고요. 아까는 악수도 안 받으려고 하더니 내가 이 건물 갖고 있다니까 이렇게 태도가 달라져요? 뭐 연수 형님한테 떨어질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좀 어이가 없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엄마는 불쾌한 기분으로 그렇게 말하고 저와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일하는 그 학원, 원장님이 이민 계획이 있어서 내년 계약 만기 때 그만둘 생각이 있으시대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좀 싸게 그 학원 넘겨받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월세가 꽤 있다 보니 부담스러웠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 엄마 거라고 하니 가족이라는 핑계 삼아 월세를 좀 싸게 들어와 보려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 자리 들어오고 싶은 사람 많아서 학원 자리 빠지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생각도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다 알고 보니 동서가 왜 그렇게 저희 엄마한테 태도를 바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 속보인다 싶었고요. 그 건물 예전에 살던 저희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서 수입을 좀 얻게 되었는데 엄마가 그 돈으로 해외 주식을 좀 하셨거든요. 뒤늦게 공부해서 한 주식이었는데 그때 엄마가 돈을 꽤 많이 버셨어요. 그 경매로 나온 이 건물을 엄마가 운 좋게 싼 가격으로 매입하시게 되었고 지금도 건물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종종 나가서 세입자분들 고충도 듣고 건물 관리도 하고 필요하면 재활용이나 폐지도 엄마가 정리하시곤 했거든요. 아파트 재건축에 이어 주식까지 돈벼락을 맞았다면 맞은 엄마지만 그래도 옷차림도 늘 수수하게 다니시고 그만큼 봉사활동이나 후원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형님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무시했다가 다시 축혀 세웠다가 사람이 참 별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별로 안 좋게 보시고요. 결혼하고 나서 한 가족이 되긴 했지만 별로 가깝게 지낼 생각은 없습니다. 괜히 저만 보면 이제 와서 잘 지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자기 자식한테 직업의 귀천이 있고 본인이 보기에 별로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하대해도 된다는 걸 가르친다는 게 참 상종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면 본인도 똑같이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6년 차고
4살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결혼 전 제 별명은 똑순이었습니다. 뭐든지 야무지고 꼼꼼하다고 저희 부모님이나 제 친구들이 저를 부르는 별명이었어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몬순이가 되었습니다. 몬순이. 말 그대로 못생겼다 그거예요. 누가 이런 짜증나는 별명을 붙여줬냐고요? 바로 외모 지상주의 끝판왕인 저희 어머님이요. 자기 딴에는 귀엽다며 애칭이랍시고 지어준 별명이라는데 못생겼다고 몬순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귀엽다며 지어준 별명인가요? 저희 어머님은 지독한 외모 지상주의 끝판왕입니다. 저는 식품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직급은 과장이고요. 일도 잘하는 걸로 유명하고 승진도 빠른 편이에요. 제 기획으로 히트시킨 식품도 많을 정도로 회사에서도 나름 인정을 받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론 일 잘하고 야무진 이미지인데 시댁에만 가면 개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머님이 보기에 제가 안 예쁘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님은 예쁘냐고요? 나름 예쁘신 편입니다. 지역 특산품 미인대 출신이신데 그걸로 아주 평생을 자부심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그 트로피도 거실에 있고요. 나이가 환갑이 훨씬 넘으셨는데 관리도 열심히 하십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세요. 속눈썹 연장도 꾸준히 하시고 네일 케어도 부지런히 하시고요. 솔직히 나이 드셨어도 저렇게 열심히 관리하고 예쁜 모습 유지하시는 거 보기 좋습니다. 부지런하시고 대단하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만 보면 그렇게 입을 대는 거예요. 너 염색은 안 하니? 뿔이 다 나왔다. 손톱은 그게 뭐니? 옷 색깔 너랑 안 어울린다. 얼굴 더 칙칙해 보인다. 너는 단발이 안 어울리는데 왜 자꾸 단발을 하느냐? 피부 까칠한 거 봐라. 관리 안 하냐? 등등. 이 모든 게 다 저한테 쏟아붓는 어머님의 말씀이세요. 초반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는데 다짜고짜 제 외모나 옷을 지적하셔서요. 그때도 황당했는데 남편 왈 집에 딸이 없다 보니 엄마 딴에는 저런 미용에 관한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해해줘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 말을 믿고 그런 줄 알았고 제 딴에는 어머님을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옷차림뿐만 아니라 제 외모까지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이 좀 꼬막눈이라서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 앞트임을 하는 게 어때? 어머님, 저는 그냥 제 눈이 좋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아니, 내가 보기엔 아쉬워서 눈이라도 확 트여 있으면 얼굴이 좀 시원해 보일 텐데 지금은 너무 얼굴이 답답해 보여. 어머님, 사람 얼굴 보고 답답해 보인다뇨. 답답해 보이는 걸 어떻게 그럼? 아니면 너 이마는? 이마가 너무 납작하니까 이미지가 깔끔하지가 않잖아. 어머님, 제 이마 가지고 왜 그러세요? 진짜 납작해. 요즘 필러 이런 거 잘 나온다는데 그런 거 맞을 생각 없어? 이마만 볼록해도 훨씬 이미지 좋아져. 저런 얘기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듣다 보면 정말 사람 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문제는요. 처음에는 어머님 왜 저러지 정도였는데 자꾸 듣다 보니 제 자존감까지 흔들리면서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정말 어머님 말대로 눈도 하고 이마도 손보면 훨씬 나아지려나 싶은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막 예쁘진 않아도 평생 제 외모에 대해서 불만 없이 잘 살아왔는데 어머님이 자꾸 입을 대시니까 제 스스로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 위축되는 거예요. 시댁에 갈 때마다 오늘은 뭘로 지적을 하실까 신경 쓰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댁 가는 것까지 꺼려할 정도였어요. 제 외모만 말하면 말도 안 합니다. 4살밖에 안 된 저희 딸한테까지 입을 대는 겁니다.
남편 닮았으면 얼굴도 희고 예뻤을 텐데 저를 닮아 얼굴도 시커멓고 눈도 작다고요. 제가 보기에 저희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끝까지 저랑 판박이라면서 아쉽다는 거예요. 아니, 4살밖에 안 된 아기 외모 보고 아쉽다느니 하는 게 할 소린가요? 그것도 자기 친손자한테? 어머님의 외모에 대한 지적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에 노이로제까지 걸릴 정도였어요. 남편에게 이런 얘기 해봤냐고요? 엄청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저러시냐고요.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돌 것 같아.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내 외모에 이어 이제는 우리 유진이 외모까지 그러셔. 우리 엄마가 평생 철없이 사셔서 그래. 네가 이해 좀 해줘. 볼 때마다 입을 대시는데 어떻게 나한테만 이해하래. 솔직한 말로 어머님이라고 뭐 엄청나게 예쁘신 것도 아니잖아. 또래보다 관리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뭐 어머님 외모는 이영애야? 김희애냐고. 엄마 딴에는 며느리랑 미용 얘기하고 싶으시니까. 아, 됐다 그래. 내가 그 얘기에 속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얼굴 지적만 하면서 무슨. 그럼 나도 똑같이 어머니 얼굴 지적 한번 해볼까? 누군 할 말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나? 자기가 좀 그럼 똑같이 해. 진짜 한다? 나중에 가서 기분 나쁘다느니 엄마한테 심했다느니 하지 마. 알았어. 저는 어디 두고 보자 이를 갈았습니다. 저만 맨날 그런 소리 듣고 살 순 없잖아요. 그 후에 시댁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시부모님과 다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를 보자마자 지적질을 하시더군요. 너는 이런 핑크색 입지 말라니까. 피부가 까매서 이런 색 안 받아. 칙칙해. 어머님이 또 슬슬 시동을 거시더군요. 저도 이번엔 안 참고 대받아 쳤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저 이 옷 입고 회사 가면 다 잘 어울린다 그래요. 회사 후배들이 그러지? 그러면 과장한테 얼굴 칙칙해 보인다고 하겠니?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고깝게 생각 말고 새겨들어. 내가 전부터 이 색 별로라는데 너 은근히 고집 있더라? 저는 속으로 꾹 참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다음에 옷 살 때 참고할게요. 근데요, 어머님은 하늘색 좀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누렇게 떠 보여요. 뭐? 어머님 전부터 자꾸 하늘색 입으시는데 어머님 얼굴 누렇게 떠 보인다고요. 너 지금 내가 네 옷 지적했다고 따라하니? 아니에요. 제가 보는 솔직한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왜 몰라요? 저도 눈이 있는데요. 어머님은 제 말에 엄청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 내내 결혼식은 안 보시고 자기 옷만 신경 쓰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옷 안 어울려? 얼굴 칙칙해 보여? 네. 다시 한번 봐봐. 진짜 그래 보이냐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자기는 툭 하면 저 지적해놓고 제가 한번 지적했다고 하루 종일 물을 셈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끝까지 버텼죠. 네, 어머님. 진짜 이 색 안 어울리세요. 어머님은 몹시 언짢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옷을 엄청 신경 쓰시더라고요. 계속 가디건을 입었다 벗었다 하시면서요. 본인도 지적 한번 받았다고 저렇게 신경 쓰실 거면서 왜 저한테는 툭 하면 지적하고 입을 대시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렇게 신경 쓰면서 안절부절 못하시는 거 보니 한편으론 속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내 기분 조금이나마 느껴보셨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뷔페에 식사를 하러 갔을 때였어요. 친척분들이 많이 오셔서 인사를 드린 후에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오랜만에 친척분들 만나서 반갑다며 그곳에 앉아서 식사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빼고 저희 가족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버님이 이제 가자고 어머님 좀 모셔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겠다고 하고 어머님한테 다가갔을 때였어요. 어머님은 신나게 친척분들하고 얘기 중이셨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부가 너무 예쁘던데 뽀얗고 날씬해가지고
나도 저런 며느리 얻고 싶었잖아. 우리 며느리 봤지? 키는 짤뚱해가지고 피부도 칙칙하고. 어휴, 몬순이.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집에서 하는 말도 모자라 다른 친척분들에게까지 제 혼담이라뇨. 저는 칸막이를 두고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몬순이라니 좀 심했다. 며느리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야물딱져 보이던데. 그게 뭐가 중요해? 여자는 자고로 예뻐야 돼. 우리 아들도 돈 잘 버는데 지가 뭐 벌면 얼마나 번다고. 차라리 집에 있더라도 본인 관리나 잘하는 게 낫지. 와이프가 좀 예뻐야 우리 아들도 신나서 집에 올 건데 가만 보면 우리 아들 불쌍해. 저는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본인이 평생 일한 적 없이 집에 있었다고 일하는 저를 오히려 무시하고 외모로 까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칸막이를 넘어서 어머님께 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가자시는데요? 제가 등장하자 오히려 친척분들이 놀라서 허둥지둥 하시더라고요. 어휴, 며느리 언제 왔어? 좀 전에요. 대화 중에 죄송해요. 아버님이 약속이 있으셔서 이만 가봐야 된다고 하셔서요. 알겠어. 금방 갈 테니까 가 있어. 저는 굳은 얼굴로 인사를 드리고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가는데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거리는지 그렇게 예식장 입구에서 시부모님과 인사를 하고 저와 남편,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화가 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묻더군요. 왜 그래? 언짢은 일 있었어? 어머님, 친척분들 앞에서 내 외모 가지고 똑까시네? 당신이 불쌍하대 못생긴 와이프랑 사느라.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내가 없는 얘기 지어내? 와, 내가 진짜 외모 때문에 이런 소리까지 들을 줄은 몰랐네. 아, 엄마 진짜 왜 그러지? 여자는 외모가 다래. 내가 예뻐야 당신이 신나서 집에 들어올 거래. 나 진짜 어이없네. 아니, 톡 까놓고 당신 외모는 뭐 그렇게 잘나고 잘생겼어? 솔직히 당신도 잘생긴 편 아니잖아. 왜 나한테 불똥이 튀어? 당신 엄마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당신 아들은 뭐 얼마나 잘생겼다고 며느리 외모 갖고 그러느냐고. 어휴. 남편도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나한테 자꾸 그래봐. 나도 똑같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당신 외모 갖고 까라고 할 거야. 왜 그래? 유치하게. 유치하긴 누가 유치해. 몇 년 동안 이런 얘기 들어봐. 없던 노이로제도 생겨.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려 볼게. 저는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렸습니다. 타고난 생긴 걸 뭘 어쩌라는 건지. 진짜 시댁하고 인연이라도 끊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 얘기를 어머님에게 했고 어머님은 전화해서 제 속 긁는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상현이한테 얘기 들었다. 내가 뭘 그렇게 얘기했다고 섭섭해하니 너는? 참 속도 좁다. 어머님,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 매번 외모 갖고 그렇게 안 좋은 소리 하시는데 제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어휴, 알았어. 미안해. 너는 가만 보면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할 말 다 하더라. 그리고 너도 저번에 내 옷 가지고 뭐라고 했잖아. 얼굴 누래 보이니 어쩌니. 그건 어머님이 하도 그러시니까 어머님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한 말이에요. 제 말에 어머님 반응은 또 어이없더라고요. 그렇지? 너 그때 일부러 그런 거지? 그래, 내가 하늘색이 얼마나 잘 봤는데 얼굴이 누래 보인다길래 어이없었잖아. 얘, 나는 피부가 맑아서 어떤 옷이든 다 잘 어울려. 기승전 본인 자랑이시더라고요. 저는 대꾸하기도 지쳤습니다. 네네, 그러시겠죠. 네가 싫다고 하니 나도 조심하겠다지만 너 그거 약간 자격지심이다? 네? 무슨 자격지심요? 네 외모가 떨어지는 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 툭 까놓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쁜 여자랑 살았으면 할 수도 있잖아. 나도 이왕지사 예쁜 며느리 들여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 좋고.
저는 못 참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좀 전에 조심하신다면서요. 그리고 도대체 외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여자 외모 정말 중요하다. 와이프가 예뻐봐라. 남자가 한눈 파나. 너네 시아버지 평생 나밖에 모르고 나한테 아직까지 얼마나 잘하니. 그게 다 내가 예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건 그냥 아버님 성향이신 거죠. 아니야, 얘. 와이프가 못생겨가지고 푹 퍼져 있어 봐라. 남자들 그런 거 딱 싫어해. 저는 벽이라도 보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애초에 자기 얘기가 다 맞다고 하실 거면서 전화는 왜 하신 건지. 저는 뒷골이 막 당겨오더라고요. 네. 어머님은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말하는 뻔세하고는. 생긴 게 몬순이면 말이라도 좀 곱게 해, 넌. 어머님! 저는 그때 폭발할 것 같아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소리 질렀니? 시어머니한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서 속상한지 눈물까지 막 나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 못생겼다는 소리를 귀에 닦지 않게 들으면 사람이 정말 돌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그 기회에 시댁하고 인연을 끊어야겠다 결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버님한테까지 들어갔고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작작 좀 하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도 외모 갖고 왜 자꾸 그러냐고 어머님한테 한 소리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어거지로 저에게 전화하셔서 앞으로 안 그런다고 하셨고 저는 어찌됐건 어머님이 사과를 하셨으니 그냥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지나갔어도 제 마음속의 상처는 정말 컸어요. 거울만 보면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옷 하나를 사려고 해도 엄청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남편 눈에도 내가 그렇게 못생겨 보이나 싶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관심 없었던 성형이나 미용 관련 시술에도 자꾸만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나도 어머님처럼 외모에 대한 집착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외모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살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외모 그게 뭐라고 그렇게 집착을 하나요? 하지만 그건 제 가치관인 거고 어머님은 평생 저렇게 외모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사셨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뜯어 고칠 순 없잖아요. 그저 앞으로는 외모 갖고는 입 안 대기로 했으니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처음엔 좀 참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 일 이후 아버님 생신이어서 다 같이 밖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회사 근처에 있는 한정식집이 너무 괜찮다며 거기로 가자고 했거든요. 식사 후 근처 카페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남편네 회사에 다니는 동료 여직원을 마주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 과장님. 여기서 다 뵙네요. 여직원의 반가운 인사에 저희 가족들도 다 쳐다봤습니다. 김대리,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저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러 왔죠. 아, 그래요? 이쪽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쪽은 같은 부서에 일하는 김대리. 안녕하세요. 여직원은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인사했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가세요. 월요일에 뵐게요. 김대리도 친구들이랑 잘 놀다 가요. 네. 여직원은 그렇게 인사하고 뒤에 서 있는 친구들과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또 슬슬 입을 대시더라고요. 저 직원 정말 예쁘다. 몇 살이니? 글쎄요. 30대 중반이랬나? 그래? 미인이다. 뒤에 있는 친구들도 다 예쁘던데? 김대리 미인이죠. 회사에서도 인기 많은 것 같아요. 결혼은 했어? 미혼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저렇게 예쁜데 왜 미혼일까? 본인이 생각이 없겠죠, 뭐. 피부도 뽀얗고 팔다리도 늘씬하네. 눈도 크고. 잠깐 인사만 하고 스쳐 지나간 남편네 회사 여직원의 외모를 두고두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불쑥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봐도 참 예쁘지? 네, 뭐 그렇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에 반찬 좀 주실 게 있다고 해서 시댁에 잠깐 들렸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아이를 보고 있고 저는 주방에서 어머님 옆에 서 있었는데요. 그때 반찬을 덜면서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얘, 너 근데 조심 좀 해야겠더라. 뭐가요? 아니, 아까 그 여직원 너도 봤잖아. 같은 사무실에 그렇게 예쁜 직원 있으면 신경 안 쓰여? 뭐가 신경 쓰여요? 그냥 동료일 뿐인데. 얘가 이렇게 아니라다. 네? 너 같으면 저렇게 예쁜 직원이 과장님 하면서 앞에서 살랑거리고 다니는데 안 혹하겠어? 저는 속으로 세상 여자들이 다 어머님 같은 줄 아나 싶었습니다. 혹하긴 뭘 혹해요.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는 거 유진 아빠도 기분 나쁠 말이에요. 뭐 세상 남자들이 이쁜 여자 있다고 다 칠렐레 팔렐레 하겠어요? 너는 진짜 남자를 모른다. 사무실에서 저렇게 예쁘게 잘 꾸미는 애들 보다가 집에 와서 너 봐라. 솔직히 비교가 안 되겠니? 또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울컥하는 마음에 큰 소리를 냈어요. 어머님, 그런 소리 안 하신다면서요. 깜짝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너도 좀 신경 쓰고 관리 좀 하라 그 말이야. 여자들, 내 남편은 안 그러겠지 마냥 그러는데 예쁜 여자들 보면 눈 돌아가는 게 남자야. 결국 상현이라고 안 그러겠니? 정말 미치겠다 진짜. 저는 도저히 못 참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진짜 왜 그러세요? 사람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세요? 제 소리에 남편까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별소리도 아닌데 혼자 발끈하니 네 와이프는? 어머님 또 시작이야. 아까 당신 회사 직원 보고 나랑 비교하면서 무슨 비교야. 그냥 너도 신경 좀 쓰라 그 말이지. 직장 다니면서 육아까지 하는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요? 여기서 어떻게 신경을 더 써요? 남편은 그만하라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말릴 거면 어머님을 말려. 진짜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제 말하는 것 봐. 여자가 좀 더 관리하고 신경 쓰라는 게 뭐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라고 그래. 너는 생긴 것만큼 속도 아주 못났다. 뭐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지를 위해 하는 소린데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봐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 그 말이야. 어머님은 유진 아빠가 바람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며느리 아예 통째로 바꾸셨으면 좋겠죠?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결혼 전에 반대하시지. 왜 결혼하고 나서 이러세요? 그러게 말이다. 그때 너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반대할걸. 생긴 건 별로여도 성격 하나는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저는 소리를 지르고는 아이를 데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사람 생긴 것 같고 저러니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어디다가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창피해서요. 저희 부모님에게도 하소연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저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외모가 박색인 것도 아니고 또 외모가 박색이라고 해서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가만히 있는 남편까지 꼴보기 싫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엄마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는데 너무 화났던 저는 당분간 시간 좀 갖자고 했어요. 사람 외모 갖고 정말 피를 말리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요. 시댁에는 기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였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머님이 술 드시고 중내만에 난리치시다가 팔을 크게 다치시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평소에 술을 그렇게 자주 드시지도 않는 분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하원은 친정엄마께 부탁드리고 저도 반차를 내고 급히 어머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가봤어요. 입원실에 가보니 어머님은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창밖만 노려보고 있으시더라고요. 다친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고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제 인사에도 어머님은 본체만체 하셨어요.
꿍해야 될 게 누군데 저한테까지 여전히 꿍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도대체 왜 술까지 드시고 저러셨을까 궁금했는데 남편 하는 말을 들어보니 다 아버님 때문이었습니다. 글쎄 아버님이 외도를 하신 거였어요. 과묵하시고 점잖으신 아버님이 외도라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사실을 알고 술을 드시고선 중내산에 난리를 치신 거고 그러다가 심하게 넘어져서 팔을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저희가 오니 민망하셨는지 자리를 피하셨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니네 아버지가 그럴 수 있니? 진짜 그 여자는 뭐 하는 여잔데요? 우리 집 동네에서 작은 술집 하는 과부랜다. 어휴 나 참. 아버진 뭘 하시는데요? 끝낼 거라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기가 막힌다 정말. 그러면서 어머님은 펑펑 우시더라고요. 어머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것과는 별개로 우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한테 크게 실망하기도 했고요. 어머님은 한참을 훌쩍이다가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년 사진이야. 내가 그 기집애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저장을 했더니 이렇게 카톡에 사진이 뜬다. 한번 봐라. 남편은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에는 어머님보다는 좀 더 어려 보이는 여자 사진이 있었는데 딱 봐도 꽤 미인이더라고요. 휴, 이 여자예요? 그래, 그 여시같이 생긴 그 기집애. 저도 옆에서 가만 그 여자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불똥이 저한테 튀더라고요. 근데 너는 여기 뭐 하러 왔니? 시어머니 바보 같은 꼴 구경하러 왔니? 아니 와도 난린가요? 안 오면 안 왔다고 난리칠 거면서. 저는 왜 저한테 엉뚱하게 화풀인가 싶었습니다. 만만한 게 전가요? 바람은 아버님이 폈는데 왜 저한테 저러나 싶었어요. 저 갈까요 그럼? 뭐라고? 저 싸가지 봐라. 시어머니는 팔 다치고 속상해서 이러고 있는데 너 그때 그러고 소리 지르고 갔으면 시댁하고 인연 끊겠다고 하고 간 거 아니야? 엄마 갑자기 이 사람한테 왜 이래? 코빼기 한 번 안 비치고 사과 전화 한 번 없더니 나 아프다니까 구경 온 것 같아서 얄미워서 그런다. 제가 왜 사과 전화를 해요? 잘못은 어머님이 했는데?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집에서 관리 좀 하고 있으라는 게 뭐가 그렇게 고깝고 기분 나쁜 거야, 너?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기껏 어머님 걱정돼서 반차를 내고 달려왔더니 가만히 있는 저에게 화내고 화풀인 거예요. 따질 거면 아버님한테 따져야지. 왜 애먼 저한테 이러나요? 여길 온 내가 바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나가려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솔직히 아버님의 외도 때문에 속상하신 거 알아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저도 정말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어머님께 말했죠. 어머님 근데요. 집에서 관리를 왜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뭐? 어머님 말에 따르면 집에서도 예쁘게 하고 있어야 남편이 딴 눈 안 판다면서요. 근데 어머님 백날 꾸미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아버님 결국 딴 눈 팔았잖아요. 제 말에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라고요.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제 말에 남편도 저를 붙잡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만해. 왜 맨날 나만 삭혀야 돼? 당신 엄마는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구별도 못하고 맨날 나한테 상처 주는데? 당신 엄마? 야, 너 나가! 나갈 거예요. 근데 어머님,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아까 그 여자 사진 보니까 되게 미인이던데요. 어머님보다 훨씬 더요. 어머님 사람 얼굴 갖고 급 잘 나누시잖아요. 어머님 논리로 따지면 저 여자가 어머님보다 예쁘니까 어머님 위네요. 그러니까 그 여자보다 못난 어머님이 좀 참으세요. 야, 그만해! 기분 나쁘시죠?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결혼 내내 이런 소리 하셨잖아요. 어머님도 당하니까 기분 나쁜 소리를 왜 저한테 맨날 하시냐고요. 남편은 저를 끌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도 확 떠밀었습니다. 내가 내 발로 나갈 거야. 당신도 똑같아. 어머님, 저 이 남자랑 이혼해 줄게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예쁘장한 며느리 얻으세요. 꼭!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기분 나쁜지 한순간이라도 어머님이 안쓰럽다고 생각한 제가 바보 멍청이였죠. 그 일로 저는 남편과도 대판 싸우고 헤어지네 마네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톡 까놓고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혼한다고 해서 제가 뭐 아쉬울 게 있나요? 남편도 처음엔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라느니 하다가 제가 강경하게 이혼하겠다고 나오니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툭 하면 자기 아들이 아깝다고 노래를 불렀지만 저희 집에선 제가 더 귀한 딸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딸입니다. 본인 아들은 생긴 게 현빈인가요? 남편 얼굴도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어요. 키도 별로 안 크고요. 근데 왜 허구한 날 제 외모 갖고 트집 잡는 것도 기분 나쁘고 남편도 엄마 이해하라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정말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계속 잘못했다고 하도 비는 통에 저는 못을 박았습니다. 앞으로 시댁 안 갈 거라고. 갈 일 있으면 아이랑 당신은 가도 되는데 저는 안 간다고요. 저보고 시댁같이 가자고 강요하거나 어머님이랑 풀라고 강요하면 그 즉시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이 일은 어영부영 마무리가 됐어요. 어머님도 퇴원 후 아버님이랑 싸우고 그 여자네 가게까지 가서 엎었다는데 결국은 그냥 덮고 사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외모 지적질하고 비교만 안 하셨음. 저도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이 당한 상황 안타깝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와드렸을 거예요. 근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고 가만히는 저한테 그러시니 저도 만정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외모가 최고라면서 그래야 남편이 딴 눈을 안 판다느니 저한테 온갖 소리 다 하셨으면서 결국 아버님만 봐도 딴 눈 팔았잖아요. 솔직히 쌤통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시댁과는 여전히 냉전으로 지내지만 솔직히 이런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어머님이나 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스트레스만 받는데 이렇게 안 보고 사니 속도 편하고요. 어머님도 외면만 가꾸지 마시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버릇은 제발 고치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강행한 여자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제 일을 하고 있는 요즘 드문드문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곤 합니다. 지금은 이혼을 한 지도 5년 정도가 흘렀고 아이는 무럭무럭 커서 벌써 7살이 되었네요. 저는 현재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집에서 아이와 함께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 아이가 아빠라는 이름의 이기적인 인간 밑에서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쪼그라들어 사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는요. 단돈 1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쪼잔뱅이 남편과 살면서 정말 속쓰린 일이 많았는데 결국 그 10만 원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던 거죠. 그 남자는 그 10만 원이 아까워서 벌벌 떨었는데 그 10만 원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처절히 후회하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전 남편과 저는 2년 정도 사귄 뒤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이었고 남편은 그때 당시 월급이 월 200 정도였습니다. 저는 원래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일을 했어요. 중국에서도 일을 잠깐 했었고 한국에서는 개인 공방 겸 쇼룸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죠. 제 주변 친구들은 결혼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었고 저도 그맘때 결혼 압박이 좀 느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도 제가 혼자 있기보다는 짝을 찾길 바라셨고요. 그렇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소개팅을 여러 번 나갔는데 만나도 이 남자다 싶은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눈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성적 끌림이 잘 없다거나 가치관이 잘 안 맞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소개팅도 좀 질려갈 무렵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실하고 우직하고 결혼을 한다면 이런 남자랑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외적으로는 제 이상형은 아닌데 성격이 너무 진국인 것 같아서 호감이 생겼습니다. 연애야 외모적인 조건 같은 게 중요하지만 결혼할 때는 성실함, 성격 책임감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자는 허세도 없었고 실용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철저했고 잘 살고자 하는 의지도 강했어요. 저랑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사귀게 되었고 딱 1년 2개월째 되던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그 남자의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는 안정적이었지만 공무원 시험 자체도 늦게 된 편이고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자금 대출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저는 착실하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현금 4천만 원에 중형차 한 대까지 대출 없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수입으로 따지면 제 월급이 더 낮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자기야, 내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 살림 장만하자. 당신 돈은 학자금 대출부터 갚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그래도 너무 미안하잖아. 내가 남자인데.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우리 이제 부부인데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지. 그렇게 결혼할 당시에는 거의 제 돈으로 다 했는데 그게 아깝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까지 결심한 거고 또 여유가 더 있는 쪽이 부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그 남자는 제 의견에 따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공무원이 늦게 돼서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다 보니 학자금 대출 다 갚고 깨끗이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자기 나랑 결혼 잘하는 거야. 나 공무원이잖아. 나중에 연금도 같이 쓸 거고 솔직히 지금이야 자기가 나보다 조금 더 벌지만 나중에 내 연금 생각하면 자기도 결코 미치는 장사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게 남편이 저한테 괜히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렇게 표현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진짜 모든 것을 일일이 계산하고 네 손에 내 손에 다 따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의 결혼까지도요. 어쨌든 그렇게 결혼 비용과 가전, 가구 등은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했고요. 집은 남편 명의로 대출받아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했습니다. 집 대출은 같이 갚기로 했고요. 26평 아파트였는데 주변 인프라가 좋고 아파트 자체도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어요. 게다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에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돈 모아서 이런 집 장만하자. 아예 이 집을 살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요. 그런 희망찬 약속과 함께 설레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저희는 집 장만을 목표로 빠르게 돈을 좀 모을 생각이었기에 아이는 신혼 3년 정도 즐긴 후 갖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건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 봅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허니문 베이비가 덜컥 생겨버렸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이가 생긴 것에 기뻤는데 남편은 굉장히 난감해하더라고요.
그는 좋아하는 제게 아파트 대출 원리금 상환 계획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큰일 났네. 우리 계획 다 틀어졌어. 3년은 둘이서 돈 모으기로 했잖아. 애 낳으면 돈 모으기는 글렀다던데. 지금 애 낳으면 우리 그냥 이 집에 전세로 계속 살아야 될지도 몰라. 전세금 때문에 2년 뒤엔 옮겨야 될지도 모르고. 당신도 그건 싫지 않아? 라면서 은근히 뱃속의 아이를 지우자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싫더라고요. 결혼했고 어쨌든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이도 가질 계획도 있었는데 저희를 찾아와 준 생명을 왜 지워야 되나 싶더라고요. 저는 어찌됐든 이것도 운명이고 낳아서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남편은 계속 돈 타령을 하면서 지금 아이 낳아서 키우면 우리 돈 하나도 못 모은다. 계속 전세나 월세만 전전하고 싶으냐. 집 사기로 하지 않았느냐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좀 싸웠는데 양가 부모님들도 아이는 일단 생겼으면 무조건 낳아야 한다고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낳기로 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인간인데 저랑 같이 돈 벌어서 집 사려고 한 첫 번째 계획부터 어그러졌으니까요. 남편은 자기 계획이 어긋났다는 이유로 저에게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뱃속의 아이한테도 별로 애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하면 과일 깎아주고 밥 차려주고 밤에라도 먹고 싶은 거 사다 준다고 하는데 웬걸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나요? 먹고 싶은 걸 어떻게 다 먹고 사느냐. 내년에 아기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이라도 아껴야 된다.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아기인데 좀 참아야 하지 않겠냐라며 빈정거리듯 말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 혼자 가진 아이도 아니고 또 저만의 자식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유치하게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생 난리를 치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오냐고 펄쩍 뛰니까 그제야 생활비 카드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먹고 싶은 게 생기면 그냥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여기서 네 카드, 내 카드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저희는 애초에 생활비를 반반 나눠냈거든요. 아파트 대출이자는 정확히 반 나눠 매달 입금했고 공과금, 마트 장 보는 비용과 생활용품 사는 것들은 각자 월급에서 100만 원 정도 빼서 공동통장에 넣었습니다. 바보 같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해야 돈이 모인다고 빡빡 우겼기에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제가 임신하고 나서 더럽고 치사해서 제 카드를 썼는데 그 후에는 당연하게 제가 먹고 싶은 건 제 개인 용돈으로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이 있나요? 그 일로 정말 많이 실망도 했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결혼 잘못했구나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직 출산 예정일은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예정일보다 빨리 배가 아프더라고요. 극심한 통증에 병원을 갔는데 자궁문이 벌써 열리기 시작해서 빨리 출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 막막하고 겁이 확 나더라고요. 아마 그맘때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데다 전혀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 연유로 아이가 예정일보다 훨씬 빨리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긴급 출산을 했는데 너무 일찍 나온 탓에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2주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남편이 얼마나 투덜댔는데요. 병원비 청구서를 내밀면서 기껏 번 돈 그대로 다 인큐베이터 비용으로 다 쓰게 생겼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 그 말 듣는데 완전 폭발해서 병원에 사람들이 있건 없건 소리치며 따졌습니다. 너무 서럽고 기막혀서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내가 남의 새끼 낳았냐고, 인큐베이터 들어간 네 새끼가 안쓰럽고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어떻게 돈 얘기부터 하느냐고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 간호사들이 와서 말렸지만 그 와중에도 다들은 병원 사람들이 남편을 경멸스럽게 보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좀 창피한지 입을 좀 다물고 자리를 피했고요. 지 새끼 인큐베이터 비용까지 절했는데 조리원은 어떻게 했냐고요? 안 보듯 뻔하죠. 조리원을 왜 들어가야 되냐고 출산 전부터 난리였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그게 문제네. 외국에서는 조리원 같은 거 있지도 않네. 애기 낳고 바로 퇴원하네 어쩌네. 별소리 다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내 돈으로 알아서 할 테니 그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들어갔어요. 제 돈으로 했는데도 남편은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원래 장모님이 딸 조리해주는 거 아니야? 왜 장모님은 안 도와주셔? 막 그러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귀농 후 농사일을 하시고 있으세요. 사는 곳이 가깝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하시는 일도 바쁜데 당연하게 저희 부모님이 산후조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진짜 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쓰는 돈이 아까웠던 겁니다. 남편한테 따지고 뭐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의지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조리원비도 제 개인 돈으로 결제한 거죠. 남편의 행동이 너무 치졸하고 졸렬해서 치가 떨렸는데 그때는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도 없었고 또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런 감정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남편의 소비 간섭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저귀 값을 아껴야 한다며 가장 저렴한 옛날 기저귀를 사왔습니다. 고무줄로 고정해야 되는 지금은 파는지도 몰랐던 그런 기저귀를요. 아이에게 맞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가격만 싸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중고마켓을 이용해서 남이 쓰다가 작아지거나 오래돼서 내놓은 봉투 다 뜯어지고 유통기한도 애매한 기저귀를 싸게 사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까지 돈을 아끼고 싶냐고 왜 이렇게 궁상을 떠냐고 화를 냈는데 남편은 오히려 자신의 소비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모유가 안 나와서 헛돈을 쓴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뭔 분유가 이렇게 비싸? 네가 모유만 잘 나왔어도 괜한 분유값에 돈 쓰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가장 싼 분유를 사라고 압박을 했죠. 게다가 얼른 애 어린이집 맡기고 다시 일하자. 나 혼자 너무 힘들다. 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적어도 돌은 지나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럴 줄 알았다며 제가 허송세월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취직한 거냐는 소리까지 하는데 기함을 했죠. 어느 여자가 월 200번은 남자한테 취집을 하겠나요? 심지어 제가 훨씬 잘 벌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런 인간이랑 제가 왜 참고 꾸역꾸역 살았나 싶습니다. 자기 자식이나 가족인데도 애정은 하나도 없고 그저 돈. 당장 들어가는 10,000원, 20,000원 돈에 벌벌 떠는 저런 쪼잔뱅이 인간이랑요. 저도 남편에게 불만이 계속 쌓였고 화가 나서 따진 적도 많죠. 당신은 퇴근하고 와서 애 얼굴 한번 들여다본 적 있어? 아빠 노릇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돈. 돈이 그렇게 중요하면 결혼은 왜 했어? 뭐? 내가 아빠 노릇을 안 해? 지금 이 집 대출금 누가 혼자 갚고 있는데 그런 소리래. 당신이 이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편하게 애 보고 있는 게 다 누구 덕인 것 같아? 나야말로 당신이랑 지민이 위해 희생하고 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천천히 갖자고 했지. 나 혼자 뺑이 치고 있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아빠 노릇? 진짜 기가 막힌다. 남편은 지독하게 돈 타령을 해댔습니다. 이건 아끼고 알뜰살뜰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의 노예 같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인간 같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진지하게 이혼 생각이 들더군요.
저런 인간하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싶었고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제 인생을 바꾼 그날이 왔습니다. 그맘때 친정엄마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는 마침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은 시아버지 생신에 현금 20만 원에 30만 원 상당의 한우 세트까지 사들고 갔었어요. 부모님 챙기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저희 친정엄마의 생신에도 비슷한 정도는 남편이 챙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어리석게 남편이란 인간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신 당일날 남편은 갑자기 자기는 일이 바빠서 못 가니까 저더러 알아서 챙겨드리라고 하고 싹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일을 그만두고 아이만 보고 있었을 때고 또 남편이 잔소리를 할 때마다 그냥 제 통장에 돈을 꺼내다 썼거든요. 그래서 여윳돈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돈돈거리는 걸 알기에 남편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죠. 여보, 엄마 생신 말이야. 용돈 좀 보내줘. 내 통장에는 돈이 안 남아서. 그런데 남편은 밥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각자 돈에서 각출해서 쓰기로 한 거 아니야? 나 우리 아버지 생신 때 내 용돈에서 드렸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내가 집에서 지민이 본다고 수입 하나도 없고 그동안 내 카드 쓴 것도 많고 내 통장에 이제 3만 원 남아 있어.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비웃더라고요. 아휴, 이것 봐. 결국 네가 판 무덤이잖아. 애초에 당신이 내 말 안 듣고 계속 이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조차고 집에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지민이는 어떻게 키우는데? 어린이집 있잖아. 아직 걷지도 못하고 너무 어린데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냐고. 자식 걱정도 안 돼? 맞벌이 하는 여자들 다 보내더라. 그럼 그런 여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서 보내냐? 라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는 참고 말했죠. 그래서 돈 못 준다고? 장모님 생신 용돈도 못 준다 이거지? 못 줘. 알아서 해. 내가 무슨 돈 나오는 ATM 기계야? 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제 속에선 진짜 이 인간하고 끝이다 싶은데 오기가 생겨서 더 그랬습니다. 10만 원이라도 줘. 엄마 생신 용돈은 드려야 되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그 눈빛은 지금도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제 계좌에 1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체 완료 화면을 들이밀며 정색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10만 원. 됐어? 내가 이건 주는데 이걸로 끝이야. 앞으로 처가댁에는 돈 쓸 일 없어. 명심해. 그리고 당신도 돈 쓰고 싶으면 나가서 일해. 애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좀 하라고. 이게 뭔 짓이냐? 하더군요. 그때 저는 완전히 결심했습니다. 헤어져야겠다. 진짜 끝이다라고요. 저는 완전 폭발해서 소리를 질렀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남의 애 낳았어? 네 애야 네 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 됐고 그냥 이혼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남편은 제가 자존심 상해서 이혼 얘기한 줄 알고 피식 비웃더군요. 하지만 진심이었던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아이랑 가니 부모님은 놀라셨고 엄마께 울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부모님께 걱정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참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도 많이 속상해하시며 저보고 참고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시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이냐며 자기는 공무원이라서 이혼하고 소문나면 안 좋다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혼도 저에 대한 마음이나 아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본인만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였죠. 저는 결국 이혼 소송까지 걸고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혼하고 제 계획대로 최소 돌은 지난 후에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부모님께 손 벌리며 지낼 순 없으니 다시 일도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농작물이 소위 대박이 터진 겁니다. 농작물이라는 게 한 해 한 해가 다르고 운도 많이 따라야 되는데요. 그의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같은 품종의 농작물은 잘 안 됐고 저희 부모님 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엄청 잘 받게 되었던 거죠. 농사라는 게 한 번 잘 되면 돈을 꽤 많이 벌게 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돈을 엄청 많이 버시게 되었습니다. 귀농하고 6년 정도 되셨는데 그 전까진 소소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거의 대박이 터진 수준이었죠. 부모님도 너무 잘 됐다고 하셨고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새 출발할 때 쓰라며 2억 원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큰 돈인데 저보고 기죽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살라며 아빠가 흔쾌히 도와주신 거죠. 그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조건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니 처음엔 버티던 그 인간도 변호사비, 소송비 아까워서 그냥 협의이혼하겠다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렇게 이혼 자체는 협의가 됐는데 문제는 양육비였습니다. 양육비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저한테 매달 돈 주기 싫다고 자기가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양육권?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지. 당신 지금 수입도 없는 전업주부잖아. 친정 부모님도 농사 지으면서 힘들게 사시고. 그런데 무슨 돈으로 애를 키워? 판사가 바보인 줄 알아? 이러는 겁니다. 저는 다시 일 시작할 거고 여기서 지내면서 부모님 도움도 받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양육권에 대해 싸움이 있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이에 대한 사랑이나 마음 때문이 아니고 저한테 매달 양육비 주기 싫어서 그런다는 게 정말 치 떨리더라고요. 여러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결국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로 월에 60만 원으로 산정받았어요. 최소 금액이기도 하고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돈 필요 없고 내가 데려온다고 할까 하다가 그 인간이 돈 1,000원 한 장에도 벌벌 떠는 인간이란 걸 알기에 일부러라도 더 악착같이 소송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졌고 그러는 와중에 살던 신혼집 계약은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거기서 나와서 시댁으로 들어갔고 집주인은 이번에는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판다고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돈을 보태 그 집을 매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올라와서 지냈죠. 아이는 어린이집으로 보냈고 저는 재취업하지 않고 제 개인 공방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신부들 티아라를 전문으로 제작하고 주문받는 일을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많이 나서 주문이 많았고 공방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이혼한 전 남편은 제가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걸 지인을 통해서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집을 샀다고는 생각 못하고 청승 떨며 왜 굳이 전세 재계약해서 거기서 살고 있느냐며 이혼한 거 후회해서 자기 기다리는 거냐는 미친 착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 전에 듣고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욕이 절로 나왔어요. 전 남편 생각만 해도 열받고 기가 막힌데 이혼한 거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착각을 하고 헛소리 하나 싶고 저랑 저희 아이한테 관심 꺼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얘기를 전해준 친구에게도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그 인간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네.
이 집 전세 아니고 내 집이야. 우리 아빠가 돈 줘서 약간의 대출만 끼고 내가 샀어. 그 인간 생각하면 이 집도 치가 떨리긴 하는데 어린이집이며 학교도 다 근방에 있고 살기에는 참 좋은 것이거든. 그래서 내 돈 주고 매매해서 사는 거니까 제발 그런 착각 좀 그만하라고 전해줘.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은 그 인간이랑 결혼한 거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그 인간이랑 이혼한 거거든. 저는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제 얘기를 전해 들은 전 남편은 제가 그 집을 샀다는 것에 기절초풍하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지 월급 백날 아껴가며 떼꼬쟁이 짓 하며 모아봤자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울 텐데 저는 떡하니 이 집 매매로 사서 아이랑 오손도손 살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친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제작한 티아라가 불티나게 팔리고 예약이 엄청나서 돈도 정말 잘 벌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알이 꼴렸는지 아니면 뒤늦게 아차 싶었는지 연락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저희 딸 보고 싶다고 하질 않나. 사실은 이혼한 거 자기가 후회한다고. 자기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느니 가짜 눈물을 흘리며 저를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심도 없던 저희 아이 팔아가며 아이에게는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 한다. 내가 진짜 아빠 역할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그 말만 들으면 남편이 이혼을 후회하고 아이 걱정 때문에 일어나 싶겠지만요. 저는 사는 동안 그 인간의 밑바닥까지 다 봤잖아요. 가족보다 사람보다 돈이 제일 중요하고 돈 앞에서 벌벌 떠는 그 인간의 진 면목을요. 코웃음이 절로 나오고 얼마나 그 인간이 없어 보이고 짜쳐 보이던지요. 애 걱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 인큐베이터 값도 아까워서 절절매고 와이프 조리원비는 알아서 내라고 하고 애 기저귀까지 중고 기저귀를 사오질 않나. 분유 먹이는 거 아까워서 싼 거를 그렇게 외치고 난 그래서 우리 지민이한테 최소한의 애정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혼하고 나니 갑자기 없던 부성애가 뿅 하고 생겼나 보지? 그것뿐인가? 장모님한테 10만 원 생신용돈도 아까워할 땐 언제고 지금 다시 입 밖으로 꺼내보니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네. 내가 충고하는데 당신은 누구랑 같이 살면 안 돼. 당신이 버는 그 작고 소중한 월급 본인한테 충분히 다 쓰고 사세요. 남한테 이런 한 장 쓰지 말고. 그게 당신한테 어울려. 제가 코웃음 치며 저렇게 말하자 전 남편은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나마도 시부모님은 정상적인 분들이라 저에게 미안해하셨고 또 생일날이나 명절에는 아이 통장에 몇십만 원씩 용돈하라고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면접 교섭건이든 뭐든 아이도 안 보여주고 싶은데 양육비도 받고 있고 또 시부모님께도 한 번씩 돈도 받고 있고 또 법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아이를 남편에게 보여주는데요. 전 남편은 저 볼 때마다 후회하고 자기가 어리석었니 어쩌니 소리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 하든 말든 쌩까고 애나 제대로 보고 데리고 오라고만 하고요. 주변 지인들 통해서 불쌍한 척 엄청 하면서 이혼한 거 후회한다고 눈물즙 짜내나 본데 솔직히 제 눈에는 제가 이제 와서 친정도움 받아 집도 생기고 하는 일도 잘 돼서 돈도 쓸어 모으니 아까워서 저러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남편이 어쩌든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든 말든 제 인생에서의 남편이란 인간은 아예 없는 사람이기에 상관없지만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잘 돼서 직원까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고 예쁘게 잘 커주고 있고 종종 시간 날 때마다 친정 부모님 댁에 가서 농사일도 거들어드리고 시간도 보내고 오곤 해요. 참 마음 고생하고 후회하는 날이 많았기에 지금의 소소한 행복과 풍요가 더 크게 와닿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던 후회는 있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결정을 빠르게 내린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전 남편에게 충고하는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싶으면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하게 잘 벌고 잘난 것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 거면 뭐하러 누군가와 같이 사나요? 혼자 지가 버는 돈 다 쓰고 살지. 그렇게 쪼잔뱅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성격으로 사니 결국 그 모양 그 꼴대로 구질구질하게 돈 한 푼에 연연해가며 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앞으로도 더 멋지고 밝게 그렇게 살 겁니다. 저희 아이랑 같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빕니다.